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개장 초반에는 1% 넘는 상승세로 탄탄한 흐름을 보였는데 이 개인과 외국인이 물량을 던지면서 상승분을 결국 모두 반납을 했습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첫 닻을 올린 날인데 아쉬움을 좀 감출 수 없네요. 오늘 조정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또 새로운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거리들을 풀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장 오전과 오후의 분위기가 확연히 좀 달랐던 것 같고 그 사이에 어떤 뉴스들도 좀 나오면서 막판에 좀 낙폭이 키워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최 대표님,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뭐 표면적으로 시장에 나오는 악재 요인들은 한 3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코스피 기준으로 7일 연속 지금 상승을 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연속 상승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록 자체가 10년 만에 15회 정도만 기록을 했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비컷에 대한 실망감들이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2600선에서 놀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오후장에 악재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좀 빠졌던 부분들인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전일 뉴욕 지수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소비자 심리 지수가 생각보다 나쁘게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일단은 뭐 전반적인 이제 매크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경기 지표가 좀 됐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다행스럽게 엔비디아가 좀 급등을 하면서 막아줬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네. 다만 이제 시장이 악재가 진행이 됐었을 때 또는 시장이 하락을 했었을 때는 호재보다는 뭔가 좀 안 좋은 이슈에 좀 더 부각이 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들로 좀 보시게 되면 어제 국내 증시를 좀 떠들썩하게 했었던 이슈들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밸류업.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밸류업 지수가 우리 어제 장 마감이 되고 나서 4시에 관련 종목군들이 다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생각보다 시장에서 그렇게 임팩트 있는 상황들이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장의 흐름들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일부 종목군들, 중소형 종목군들 중에서 밸류업과는 좀 거리가 먼 종목군들은 좀 급등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지만 당연히 들어갈 거야라고 생각했었던 금융주들, 대표적으로는 뭐 KB금융지주가 좀 있겠죠.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들어가지 못하면서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러한 부분들도 아무래도 시장에서 그동안 올해 상반기에 밸류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시장의 키워드를 뽑았을 때 밸류업을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 없었던 상황들이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드디어 실체가 드러난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이렇다 할 뭔가 환호성이라든지 뭔가 긍정적인 부분들을 찾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오늘 밤에 있을 마이크론과 관련된 스토리들 여전히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 부분들은 좀 우연치 않은 내용들인지 아니면 이제 고착화가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2시 이후서부터 시장이 낙세가 좀 진행이 됐었거든요. 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민주당 발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어제 있었던 금투세와 관련된 노이즈들이 워낙 지금 강한 상황들인데 이 부분들을 빠르게 불확실성을 좀 해소를 좀 시켜줘도 지금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여 기간 동안을 또다시 한번 또 유예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 좀 충격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에 따라서 양지수가 지금 1% 이상씩 다 밀렸던 흐름들이었다. 그와 더불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 오늘 코스피에서 5천억 이상 또 매도가 나왔고요. 다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100억 정도 순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좀 해드리자라고 하게 되면 상승 종목 수는 그래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1000종목 이상 오랜만에 상승 종목 수가 나왔고 오늘도 네. 오전장에만 하더라도 양시장 코스닥 같은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1000종목 이상 또 상승하는 그림들을 좀 보여줬던 상황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국내 지수도 빠질 만큼 빠졌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에 미칠 만한 영향력들이 새로운 것들이 나온다라는 개념보다는 기존의 뭔가 이제 악재 요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장을 좀 피로하게 만들었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긍정적인 포인트만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어제와 오늘 오전장까지의 분위기와 같이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와줄 수 있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봤었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시장에서 좀 빛을 좀 볼 수 있었던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사실. 미국 연준이 이제 금리를 내리고 나서 그 이후의 흐름들을 보면 뭐 수급에 외국인이 계속 팔고 어쨌든 저쨌든 꾸역꾸역 올라갔단 말이죠. 코스피는 7거래일 만에 지금 하락한 거고 코스닥은 8거래일 만에 떨어진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 조정을 받을 때가 되긴 됐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반 소장님. 예, 근데 그 조정을 받을 때가 되긴 됐겠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그게 맞기는 한데 이렇게 조정을 받는 거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기관의 주체를 또 살펴봤을 때 금융투자 쪽에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관의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올 때까지는 좀 더 인내심을 길러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그 외국인의 경우는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코스피가 외국인 6거래일째 연속 매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 달간 순매수세 들어온 거는 딱 2번밖에 없습니다. 네. 2번밖에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대해서 그렇게 매력도를 크게 못 느끼는가? 이렇게 좀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증시에 대해서 뭐 저가 매수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논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시기상조일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거래 대금도 여전히 그렇게 뭐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국내 증시의 체력이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만은 이렇다 하더라도 증시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움직인 그 상승을 했던 그 기업들이나 그 업종별로 본다 하면은 일단 그 STO 쪽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조찬 간담회 때문에 그 이슈 때문에 상승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법안과 관련된 발의 가능성에 대한 재발의 가능성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순매수가 좀 들어왔고 심지어 딥페이크 여기도 지금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업 밸류업 중국의 부양책 관련된 부분들도 좀 내용이 나왔는데 결국은 지금은 증시에 대해서 이슈를 바라볼 때 기업 밸류업적인 측면들보다 또한 이제 뭐 성장적인 측면들보다는 지금 정책적인 이슈에 따라 큰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형태에 따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한다면은 지금은 수급적인 요인들이 계속 좀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보고 있고요. 어제 그 금투세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왔잖아요. 토론회 내용이 나왔는데 네. 대표적인 종목이 2개가 상승을 했습니다. 뭐 종목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요. 코드 번호는 252670, 252710이거든요. 이게 인버스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지금 인버스가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했는데 이게 아주 특징적이고요. 그 인버스에 대해서 어제 언급하자마자 오늘 상승을 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저는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너무 말을 쉽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버스가 상승한 것은 결국은 말이 씨가 됐다 정도까지만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종목 번호까지 말씀하실 줄은 사실 몰랐어요. 네, 인버스에 대한 관심이 뜻하지 않게 올라가긴 했네요. 본부장님 오랜만에 경주만 나오셨는데 오늘의 조정을 그냥 쿨하게 넘겨도 되는 건지 조금 뭔가 불편한 자리가 남아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항상 좀 시장을 좀 11월 전후로 좀 안 좋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오면 저는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했거든요. 계속 차익 실현을 좀 할 때가 됐다 해서 이제 매도의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우리나라가 웬일로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틀려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오늘 밀려서 좀 기분 좋은 건 절대 아니고요. 기분 좋은 건 절대 아닌데 일단 시장이 좀 뭔가 아까 이제 금투세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금투세나 마찬가지로 보시면 아시죠. 원래는 배당 소득세가 있는데 그 배당 소득세보다 금투세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당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이거. 그리고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밸류업 지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밸류업에 들어가는 종목들의 우리가 밸류업이라고 쓰고 보통 뭐라 했냐면 PBR 관련주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코스피 200보다 PBR이 더 높아요. 이 밸류업 지수가. 그런 상황인데 그럼 이제 곧 그리고 저 배당 PBR이 아니네요. 네, 저 PBR 아니죠. 네, 밸류업 지수 들어간 게 PBR이 2.6이고 코스피 200이 2.0이니까 이게 저 PBR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시장에 실망감이 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2% 하회한 종목이 한 절반 되고요. 그 밸류업 지수 들어가는 것 중에. 그다음 배당 수익률이 배당 성향이 20% 이하가 과반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거면 이거 우리나라 그냥 진짜 배당 투자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냥 장기 투자하면 하지 말라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결국 수급이 중요한데 수급이 외국인이 한 달 동안 무려 7조 6천억을 받았습니다. 지금 7조 6천억 넘어갔거든요. 넘어갔는데 외국인이 그럼 죽어라 이렇게 파는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원화가 강세가 되면 가만히 있어도 원화 자산 수익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굳이 팔고 떠나는 이유는 뭘까를 좀 보시면은 결국은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하고 반도체 쪽에 비중 줄이고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뭔가가 제가 자꾸 생각하는 그 11월 전후에 그
빅뱅인가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게 만드는 시장입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에 마이크론 실적은 어느 정도 좀 전 선반영됐다고 보고 있어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여러분 그 8월, 9월에 초반에 쇼크를 보여줬던 지표가 하나 있어요. 항상 뭡니까? ISM 제조업 PMI가 제조업 지수요? 있는데 예. 이게 또 나오면 또 분명히 또 약간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좀 조정해서 이제 좀 이제 차익 실현 좀 하고 현금 비중 늘린 다음에 좀 제조업 PMI랑 고용지표 살짝 보면서 다시 비중 늘리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네. 네. 지금 지수가 이렇게 흐름을 보면 장 거래가 끝날 때쯤 돼서 이제 영향을 많이 받죠. 네, 빠졌단 말이죠. 이거 우리가 좀 정확히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게 이제 민주당이 어제 금투세 관련 정책 토론을 하고 나서 그러면 금투세를 시행할 거냐, 유예할 거냐, 혹은 폐지할 거냐에 대한 결론을 언제쯤 낼 거냐에 대한 답을 내놓은 게 한 달 동안 의견 수렴을 해서 그 다음에 결정하겠다라는 뉴스가 오늘 나온 거예요. 예. 그 나왔던 시각이 이제 2시 동일합니다. 2시 반경. 예, 예. 네. 시장이 급락하고 그때쯤과 지수의 낙폭이 커진 시점이 일치하냐? 예, 예. 그러면 그 영향 때문이라고 봐야 되냐? 이게 지금 저희들 이 경주마 시청자분들께서도 그 부분을 놓고 지금 많은 의견들을 주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최 대표님? 근데 뭐 우리가 지금 금투세 관련된 이슈들이 어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실망 아닌 실망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을 거고요. 직접적으로 저도 실시간으로 보면서 저 역시도 좀 화가 났었던 부분들이 좀 많았었던 토론이었는데 일단은 뭐 그거는 표면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어제 금투세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에 시장의 움직임들은 그렇게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시장에서는 기저적으로 뭐 유예 아니면 폐지 쪽으로 가닥을 좀 잡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들이 좀 있었는데 네. 그러한 부분들이 어찌됐든 빠른 시간 안에 토론이 진행이 되고 나서 빠른 시간 안에 뭔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줘주겠지 않겠어라는 기대감들이 좀 기저에 깔렸었던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오늘 뭐 우리가 근데 사실은 오늘 같은 현상이 오늘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금투세 관련된 뭔가 이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었을 때에 시장 반응이 굉장히 빨리 나왔던 게 비단 오늘만 있었던 게 아니고 기존의 금투세와 관련된 이야기들로 인해서 시장에서에 대한 변동성이 커졌던 그 기간 동안에 아마 다양한 데이터들이라든지 다양한 뉴스 그 시간대를 좀 보시게 되면 동일하게 움직였던 거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오늘자의 움직임들이 앞서서도 제가 시황 얘기를 해드릴 때 뭐 다양한 요인들이 좀 있었습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지만 그 부분들은 전반적인 오늘 하루장의 움직임들에 해당되는 내용들이고 실질적으로 오늘 하루 만에 2시 이후에 시장에 대한 급락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했었을 때 다른 요인들을 찾는 거는 좀 불확실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있겠죠. 다른 분석도 제기가 되고 있는 게 예. 금투세 영향도 있었지만 지금 이스라엘 헤즈볼라에 예. 격화되고 있는 양측의 지금 그 전쟁 예. 이 부분을 지금 언급을 해 주시는 것도 있어요. 지금 최신 소식이 올라온 걸 보면 헤즈볼라가 발사한 미사일이 이제 처음으로 이스라엘 수도죠 텔아비브까지 예. 도달했다는 이제 외신 소식이 저희 이제 오후 우리 시간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도 오후 시간대 있죠. 이제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예. 전쟁 위협에 따른 어떤 예. 지수의 충격 이런 맞습니다, 부분 맞습니다. 이런 가능성을 지금 언급해 주시는 것도 맞을 거예요 아마. 나스 있어요. 선물도 좀 빠졌었거든요. 네, 반 소장님. 예, 그게 저도 그 플러스 요인이 된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예, 낙폭을 키운 요인이 됐다. 예, 네. 낙폭을 키웠는데 외국인의 매도가 그때 아마 굉장히 거셌을 네. 거예요. 그게 2시 반 정도인가요? 그때 그 로이터 쪽에서 헤즈볼라 이스라엘 그 정보기관 향해 로켓 발사에 대한 이슈가 속보로 나왔었거든요. 속보가 나오면서 2시 반에 뭐 그전에는 뭐 금투세 때문에 이 이슈 때문에 빠졌다라고 좀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은 그것도 맞긴 하지만은 지금 헤즈볼라 관련된 이 이슈 때문에 한 번에 촥 빠졌던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그 증시의 하락은 2시 반에 있었던 이슈는 결국 이제 금투세 관련된 이거는 뭐 계속 좀 어느 정도의 내용이 나왔던 거니까 그렇다 하지만은 헤즈볼라와 관련된 지정학적 지금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올라간 거, 떨어진 거거든요. 이전에 한번 한 9시 때인가요? 10시 때 그때 한
그 7월인가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관련된 그 무력 충돌이 발생됐을 때, 네. 그때 좀 거세게 발생됐을 때 외국인 선물 쪽에서 매도세가 굉장히 크게 나왔었거든요. 그러한 흐름들과 같이 좀 연동을 해본다면은 오히려 지금 금투세도 뭐 플러스 요인이 됐긴 했지만 빠지는 플러스 요인이 됐긴 했지만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관련된 이 이슈도 같이 좀 복합적으로 연계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본부장님? 네, 원래 이제 제가 시가대 가격들 보니까 흥하여이나 뭐 이제 원자재 관련주 좀 뛰고 있었고 그런 상승하고 있었는데, 근데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 오늘 장 막판에 선물은 갑자기 한 2,500개 이상 순매수를 갑자기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외국인 투자자의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 내일부터 약간 좋게 생각하냐? 저는 그거보다는 뭐 시장에 이런 지정학적 이슈도 있고 하는데 오늘 좀 과했다 매도가 좀 과하고 선물로 좀 돌렸다. 약간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 내용이 좀 확산이 될 수 있다는 거는 그냥 당연하게 자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여기서 이란이 어떻게 문제가 돼서 호르무즈 해협이 약간 막히느냐, 요거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수에즈 운하가 이제 레바논 지도 보시면 레바논이 이제 그 거기보다 위에, 팔레스타인보다 위에 있고 수에즈 운하고 좀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가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여건 확정이 될 건데 과연 이란이 어떻게 여기에 대해 반응을 하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 부분이 크게 넘어서지만 않으면은 사실 유가나 이런데 다시 이제 물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은 좀 크게 부각되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다만 이쪽 부분은 좀 계속 문제가 될 거고, 단기 트레이딩 방향으로는 사실 해운주나 그다음 관련된 뭐 방산주 뭐 이런 것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아마 내일 또 움직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여러분 체크하셔가지고 좀 단기 트레이딩 방향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요인에 한 두세 스푼 정도 했다. 뭐 약간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는 지수의 흐름이 여기서 반응을 했다라는 건 금투세 이슈 혹은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어떤 확대되는 확전 상황, 이런 것들이 지수에 만약에 영향을 줬다면 이게 계속될 이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럼 우리가 지수 판단이나 지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변수들이 계속 작용을 할 것이냐, 이거를 지금 저희가 판단해 보기 위해서 이 얘기들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 가름을 하겠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의미가 있었던 건, 의미를 좀 부여해 보자면 어제 장 마감 후에 발표된 게 코리아 밸류업 지수였죠. 그래서 이제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운용 방향이나 포함된 종목, 100종목이 되겠죠. 발표가 됐고, 그리고 오늘 이제 첫 그 영향을 볼 수 있었던 첫 거래일이 오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지수는 빠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밸류업에 대한 거는 뭐 앞으로 계속해서 뭐 이제 지수도 공개가 30일부터 될 거고요. 영향 어떻다고 보십니까?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대한 영향. 일단 개괄적인 의견부터 먼저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에서에 대한 평가가 저는 가장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유가증권 시장에서 67곳이 확정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33곳이 이제 편입이 된 상황들인데, 일단은 뭐 밸류업 지수와 편입이 예상이 됐었던 종목군들이 지난 2월 달에서부터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들어왔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관련된 금융주들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진짜 뭐 치환해서 보시게 되면 이제 저 PBR 관련 종목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막상 이 해당되는 종목군들을 좀 보시게 되면 생각보다 저 PBR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뭐 통신주도 빠져 있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시장에서에 대한 평가 자체는 굉장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러한 자본들 자체가,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올해 상반기에 이 밸류업에 편입이 될 수 있었던 예상 종목군들에 대한 강한 상승세가 어찌됐든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 부분들로 좀 나왔었던 상황들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생각보다는 강한 뭔가 이제 추진력을 보여주기에는 다소 조금 미진하지 않을까,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실망감들로 인해서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뭐 우리가 뭐 이러한 이제 해당되는 종목군들이 뭐 우리의 입맛에 또는 이제 시장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단 하루 만의 움직임들로 뭐 평가절하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실질적인 본 게임은 이 밸류업 지수와 관련한 실질적인 상품이 나왔었을 때 시장에서 과연 어떠한 반응들을 보여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여기서 만약에 실질적으로 상품에 대한 가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가 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역시도 정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이 밸류업 지수에 대해서 너무 빠른 시간 안에 뭔가를 좀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적인 가까운 그런 이제 지수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앞서 언급드렸듯이 상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지금과 같은 평가가 좀 주류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좀 드리게 되면 뭐 제 개인적인 소견이기는 하겠지만 현재 지금 이 밸류업 지수가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일반적인 지수하고 다른 점을 못 찾겠습니다. 코스피 200이요? 예, 뭐 예를 들면?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기사들을 좀 놓고 봤었을 때 뭐 6개월마다 한 번씩 해서 또 편출입이 편집을 뭐 좀 일어나겠죠.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러한 조건으로 편출입을 한다 하더라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일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렇더라고 되면은 이게 각각의 기업들이 전 세계 글로벌 매크로 상황과 엮여가지고 이제 지수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시장 상황이 좋아져야 된다는 상황인데, 그렇더라고 되면 이 밸류업 지수에 대한 무용론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자리에 하루 만에 평가들로만 놓고 봤었을 때는 굉장히 좀 실망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실망들 자체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확정을 해주는 ETF 설정이 됐었을 때 시장에서에 대한 반응들을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ETF 상장지수 펀드가 나오는 건 11월. 그때 네. 이제 이 코리아 밸류업 지수와 관련된 선물도 연다고 네. 하고, 그럼 이제 11월부터 본격적인 시장의 판단을 받게 됐는데 그 전까지 잘 준비해야 되겠죠. 본부장님, 네. 코리아 밸류업이라는 게 이제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본다면 사실 이제 외국인들도 이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도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견해? 네, 갖고 외국인이 계십니까? 사실 이 관심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올 외국인이 오늘 5,300억 매도했는데 전기전자 빼면요 1,500억 이상을 금융주에서 매도했어요. 한마디로 외국인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밸류업 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지수를 만들려고 하는 게 이 벤치마크 가지고 뭐 펀드도 운용하고 그다음에 이걸 벤치마크로 쓰려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이게 활용도가 높은데 네. 이거 벤치마크로 왜 써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밸류업 지수에 있는 회사 이제 그 기업들이 종목들이 PBR이 평균이 2.6이고요. PER이 18.4입니다. 예, 이거 고PER인데 이 정도면 뭐 그냥 성장주다. 그냥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려고 했던 이유 자체가 이제 기업의 주가를 적정 가치로 올린다는 건데 거기서 좀 기업들이 동기부여를 주려고 하는 거는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했을 때 그럴 때 뭔가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것들이 좀 네. 포함되는 종목들이어야 되는데 사실 배당 성향이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 전체 배당 성향이 겨우 20%를 넘는 수준입니다. 그럼 이제 거의 사실 별 차이는 없고요. 왜냐하면 코스피 200이 17.5니까 별 차이는 없다. 그리고 제가 이게 다른 것들로 좀 보자면 PBR이 4배 이상인 기업이 또 17개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저 PBR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많이 벤치마크로 쓰지 않을 거고, 아마 이쪽으로 벤치마크 쓰지 않는다면 이쪽 종목의 매수세나 수급이 좋아질 가능성이 별로 이걸로는 없는데, 이제 첫 술에 무조건 배불러야 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많은 좀 수정과 보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는 제가 봤을 때 크게 뭐가 바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저는 뭐 편출입을 좀 다음에 할 때 기준을 좀 다시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을 좀 논의를 하고 그 논의 내용을 들어보면서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금융주들이 오늘 많이 몇 군데 빠졌고 막 그랬는데, 사실 금융주들은 금리 인하 시기에 금융주가 안 좋은 건 맞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 시기에 어차피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기 나와서 금융주 뭐 밸류 프로 한다 그래서 금융주 특히 은행주는 너무 좀 예대 마진 줄어들기 때문에 너무 네. 좀 공격적으로 보지 마시라고 얘기 드렸는데 결론 뭐 이렇게 되는 거의 세로운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금융주 쪽도 사실상 여기서 이제 좀 배당 투자 아니면 지금 찬바람 살짝 불긴 하니까 전어 드시지 마시고 배당 정도 보실 분들만 금융주 좀 보시고 나머지는 이제 충분히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좀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추가적으로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좀 보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이제 첫 술에 배부를 리도 없고요. 이거는 이제 지수의 운영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운영을 해보면서 개편이 될 수 있고 바뀌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죠. 저희가 또 이제 그 전제로 해야 될 거는 이 밸류업 지수와 관련된 세제 혜택이라든지 나중에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이 참여할지 이 가능성들을 다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 소장님께도 의견을 듣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그 지수에 대해서는 주가를 좀 살펴봤을 때 그렇게 뭐 그냥 주가적인 측면만 말씀드릴게요.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분의 2 정도의 기업들은 오늘 좀 상승 마감을 했다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편입된 기업이든 뭐 편입된 기업들이나 뭐 여러 가지 살펴봤을 때 저는 이게 그냥 이렇게 좀 다이나믹하게 편입하는 케이스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JYP, SM, NC소프트, 뭐 시즌 이 기업들이 들어간 건 정말 저는 좀 의아한 정도 아니라 이게 맞나 싶을 정도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초반에 올해 1월에서 굉장히 얘기를 했던 게 뭡니까? 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기업들마다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는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슈가 됐던 게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을 해서 쫙 나열하고 그거 갖다 쫙 끌어올렸던 게 우리나라 시장인데 실제 그 밸류업을 공시한 기업들 중에 13개 기업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13개 기업들 정도 됐는데 현대차 등을 포함해서 7개 기업만 지금 편입이 됐다는 것은 그렇게 된다 하면은 그 1월에 그렇게 정부에서 외쳐했던 기업 밸류업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해서는 그 밸류업 지수와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이러한 내용들을 좀 어느 정도의 좀 합이 맞을 정도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결국은 이제 증시에 대해서 지금 계속 그 밸류업 지수든 뭐든 여러 가지 앞으로 상승을 해야 되는 요인을 봤을 때 물론 밸류업이 잘 돼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그 세법 개정안 이 상법에 대해서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베네핏이 지어지는지 안 지어지는지 이게 아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같이 포함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다 네, 법인세 인하 같은 그런 그렇죠. 이제 인센티브죠. 특히 우리나라 상속세 엄청나잖아요. 기업들의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는 상속세 때문에 결국 주식을 팔아야 되는 그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계속 좀 발생이 되다 보니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을 때 세제적인 부분들과 같이 좀 복합이 돼서 입을 맞추지 않는다 하면은 지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 이 외에도 지금은 공매도와 관련된 이슈도 지금 또 남아 있고 심지어 금투세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총 종합해서 보자 한다면은 세법, 기업 밸류업 그리고 공매도 그리고 금투세 이 세 가지거든요. 네. 이 네 가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각각 부처들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공공기관이든 정제계든 지금 합이 안 맞습니다. 합이 안 맞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풀어내지 않는다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누군가 이거를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다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나서기에는 지금 좀 곤란한 상황이지 않나라고 해서 이 네 가지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국내 증시에 대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다소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또 냉정하게 진단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투자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코리아 밸류업 지수 잘 안착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같이 가져보고요. 자, 이건 남은 일정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30일부터 실제로 실시간으로 지수가 운영이 되고 운영되는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또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어제였죠? 중국에서 꽤 센 시장 메시지가 나왔던 게 지급 준비율을 0.5% 내리겠다. 더 내릴 수도 있다. 이 얘기는 중국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면서 어제부터 관련주들, 뭐 예를 들면 철강주, 화학주 이런 경기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그 해석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중국 관련 소비주들, 뭐 이런 것들로 지금 수혜가 확대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 대표님. 예, 일단은 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일단은 정말로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숫자가 찍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을 제외시키고 나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는 경우들도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의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이 섹터만 유독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게 되면 이 섹터가 갑작스럽게 수급이 유입되면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가 다 혼재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이 어찌됐든 정말 어렵게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따지게 되면은 금융과 관련된 그리고 제도와 관련된 이 3대장이 다 모여가지고 한나라한 시에 이 엄청난 재료들을 발표를 한 거거든요. 네. 지준율 인하, 그와 더불어서 지준율 인하가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다는 거, 그와 더불어서 증시안정기금 자체도 일단은 첫 번째로는 8천억 위안,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라고 하게 되면 5천억 위안까지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강력한 모멘텀들을 좀 만들어낸 상황들이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일단은 반영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좋을 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오늘이 뭐 2시 이후에 시장이 폭락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의 요 토론과 요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급등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움직임들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되면 어제 가장 먼저 움직였던 것들이 철강과 관련된 종목군들, 그러니까 시클리컬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이어졌었고, 오늘 오전장에서도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대표적으로 뭐 금호석유라든지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롯데정밀화학이라든지 효성 TNC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화학에서 그동안의 시장에서 여러분들 화학주도 보신 분들 거의 없으실걸요. 어제나 오늘 정도 들으셔가지고 이제 화학업종 보셨을 거고, 철강주들도 마찬가지로 현대제철 우리가 얘기만 들었지 사실은 매매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어제와 오늘까지 이어진 흐름들 속에서 철강주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이어졌었고, 그와 더불어서 오늘 가장 시장에서 많이 언급됐던 종목군들을 좀 보시게 되면 아모레 퍼시픽일 거예요. 그리고 LG생활건강.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예, 아모레퍼시픽.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경주말을 보셨던 분들 화장품 이야기들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화장품주들 얘기를 할 때 아모레퍼시픽 왜 안 가요? 질문을 하게 되면 다들 똑같은 얘기가 뭐였었냐면요. 중국에 발목 잡습니다. 그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상황이 지금은 완전히 역전이 시켜버린 거죠. 다른 데는 중국 비중 줄이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그렇죠. 됐죠. 수익 비중을 줄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중국 쪽에서 경기 소비를 일으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13% 급증을 했었고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6%, 7%대까지 강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지준율을 인하를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 다양하게 중국의 경기 지표가 갑작스럽게 증가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투자 심리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사실. 바이오 좀 올라가게 되면 쫓아가면은 그 다음날 또 안 갑니다. 그리고 반도체 가고요. 그리고 반도체 좀 올라갔어? 라고 얘기하면 또 2차원지 갑니다. 2차원지 또 적정하게 또 올라가게 되면 또 다른 쪽으로 자금이 또 이동이거든요. 그렇다고 네. 되면은 이렇게 시장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시장의 수급을 받아줄 수 있는 섹터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이슈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앞서서 계속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미국도 비컷 이후에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자, 비컷 단행됐어. 그렇다고 되면은 경기 침체가 아닌 경기 지표를 확인하자라는 전략들을 되게 많이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비컷을 제시해 놓은 상태에서 경기 지표를 확인해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부정적으로 볼 만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요즘에 시장이 참 재미없다, 볼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뭔가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새로운 투자할 만한 근거를 가질 만한 그 재료들이 시장에 등장했다라는 거. 그것도 거대한 G2 중에 하나인 중국에서 말이죠. 네, 근데 본부장님.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저는 경제 전망을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 너무 안 좋은 정도가 이제 제가 중국에 좀 관심이 좀 많거든요. 이제 제가 뭐 중국에 관심이 많은 중국에 이유가, 관심 많으세요? 네, 많은 이유가 이제 기본적으로 약간 적이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서 저한테는. 그래서 약간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한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네. 좀 대단히 많이 보고 있는데, 사실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이번에 사실 국경절 전에 소비 진작하기 위한 약간 카드로 쓸 거라는 게 약간 좀 예상은 좀 됐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좀 보자면 국경절 이후에 좀 지나면 관군제, 가군제 이어진 소비 시즌까지 쭉 가려면 사실 여기서 소비를 살려놓고 경제 성장률 5% 근처로 찍어놔야 시진핑 주석의 자리가 좀 약간 그나마 좀 나아지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딱 정권 잡고 나서 중국은 계속 내려가기만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 무역 올라오면 처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독재 정도로 하고 계시는데 지금 처음 올라오는 건데, 이런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는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저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으로 무너진 경기인데, 현재 지금 이 부분이 중국 인구 구조도 정말 안 좋습니다. 너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인구 구조가 좀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또 일본을 답습하고 있지만 일본보다 더 빠르게 안 좋아지고 있는데,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더해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중국의 인구 구조 보시면 산하제한 했을 때 거의 역피라미드 완전히 이렇게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게 이게 빠르게 좀 안 좋아지면서 현재 지금 중국이 매년 졸업생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년 졸업생들이 대학교 졸업생들이 우리나라 인구수만큼 나오고 있어요. 인구수에 한 조금 약간 좀 낮게 나오고 있는데 그게 역대 최대치가 현재 지금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이 대부분 그 중에 절반이 대학교 졸업하신 분의 절반이 이제 그 배달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 중국판 유튜브 이런 거 찍고 계세요. 그거 말고는 직업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내부 일자리 거의 안 나오는 상태고 심지어 중국 뭐 3대 명문이라는 칭화대 나온 분이 뭐 그냥 굶어 죽어서 이렇게 발견되는 이런 그러니까 중국에 지금 사회문제 너무 많은데 이게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안 나와서 잘 모르시는 건데 이 정도 가지고 이제 통화정책인데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 차이를 보시면 통화정책 지금 쓴다고 하면 통화정책 바로 효과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여기서 경기 안 살아났고 유동성 함정 계속 빠져 있으면 바로 이제 재정정책 들어갈 겁니다. 재정정책 들어가서 어떻게든 올려보려고 할 텐데 저는 그때 그 파티만 좀 여러분이 즐기시지 이거를 길게 좀 보실 필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모레퍼시픽이 오늘 급등했다는 거는 좀 이해가 되는 건 뭐냐면 중국 비중이 높은 게 LG 상하이고요. 아모레퍼시픽은 중국의 비중 높았다가 발 빼고 코스닥으로 미국 발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아모레퍼시픽이 더 괜찮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 중국에 완전히 지금 올인되어 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좀 분산되는 게 좀 더 낫다라고 좀 보는 측면이 좀 강하다라고 좀 여러분들 좀 생각하시는 게 어떤가. 물론 네. 철강이나 화학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전략이 어떤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의 경제 상황을 조금 비관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중국의 금리 인하 방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들뜰 필요가 없다라고 좀 보수적인 관점을 제시해 주셨고 반 소장님. 예, 지금 대표님 통해서 내용을 들었던 것도 저도 좀 일부 그거에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쪽의 상황이 많이 안 좋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네. 뭐 취업률 그러니까 취업을 못하는 뭐 율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높은 편인데 실제는 수치적으로 더 높다라는 가능성이 있다 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배달의 민족 같은 뭐 배달 관련된 내용들도 너무 이제 많아가지고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대학원을 간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또 고학력자가 되는 상황들이 계속 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중국에 대해서 그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그 제시를 하고 그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한다면은 결국 문화가 계속 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중국 쪽을 좀 살펴본다 하면은 중국인들이 이제 회사가 문을 닫을 경우에는 내가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불안감을 또 갖고 있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취업에 대한 불안감을 좀 어느 정도 갖고 있고 심지어는 실업률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도 있기는 하지만 돈을 안 쓴다 합니다. 그러면 저축을 하게 된다 한다면은 만약에 이게 돈을 풀었다 한다 하더라도 그 문화에 대해서 지금 익혀져 있던 문화들이 습관적으로 익혀져 있던 문화들이 다시 이제 풀어서 바꾸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중국 쪽에 대해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결국은 뭐 그 중국 사람들이 뭐 물건을 뭐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사겠다 이러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화장품에 대해서는 저는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이전 그 2분기 실적 떨어졌을 때 긍정적으로 계속 좀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이제 그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게 미국적으로 코스RS를 통해서 지금은 그 탈중국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리포트나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아니냐. 이게 이미지가 박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미지가 박혔다 한다면 오히려 이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이슈가 발생됐으니 아모레퍼시픽은 기존에 이러한 것들이 반영된다 한다면 주가가 오를 것이고 심지어는 거기에서 플러스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데 광군제와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 그 국경절이 끝나면 광군제와 관련된 내용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모레퍼시픽 외에도 화장품주에 대해서는 중소형 ODM 업체, 중국의 쪽에 ODM 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크게 보면 최영동 대표님보다는 우리 본부장님과 반 소장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중국 상황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중국 관련주 하면은 뭐 사실 산업재, 경기와 관련된 그런 주도 있지만 소비 관련 뭐 화장품도 대표적이고 엔터주도 여기 해당되겠고요. 뭐 중국이 단체 관광객, 그렇죠. 여행주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게임주 역시도 게임주도 맞죠. 예. 근데 결국 이제 경기 부양 효과가 과연 우리한테 얼마나 수혜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저희가 따지는 건데 인식의 차이가 아직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공약을 두 분은 좀 경계하시는 것 같고 뭐 최 그럴 수밖에 대표님과 없을 것 조금 같아요. 시각 차이는 있네요. 예. 뭐 어쩔 수 없죠. 이거는 뭐 현재로서는 뭐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차이인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도 또 생각하시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이제
저희가 마이크론 실적이 나오게 되죠. 최근에 우리 뭐 반도체 대형주 삼성과 SK 하이닉스도 계속해서 주가가 부침을 겪었기 때문에 마이크론 실적이 하나의 또 턴어라운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예, 최 그렇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예, 전망하십니까? 뭐 일단은 이게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아마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전반적으로 HBM 시장에 대한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쏟아질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 다음 주에 예상 실적 발표하는 것보다 더 관심을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마이크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주당 EPS는 0.97, 96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와 더불어서 제가 최근에 1년에 여러 가지 이제 뭐 하우스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쭉 읽어봤었을 때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실적을 예상하는 데는 찾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게 되면 시장에서에 대한 기대치만큼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상태에서 주가도 어떻게 보면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았던,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40% 정도 빠진 상태에서 지금 바닥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투자자들이 마이크론에 대한 주가 흐름들은 이 구간에서 좀 대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가이던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일단은 뭐 최근에 HBM 그리고 이제 DRAM 수요 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HBM은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DDR5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중국 반도체 기업들로 인해서 약간은 좀 노이즈로 인한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되면서 삼성전자도 굉장히 좀 힘든 상황들이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HBM이 잘 나감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하락 부분들로 인해서 SK 하이닉스는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해주고 나서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안 좋게 봤던 부분들 그리고 우려했던 부분들 그리고 다양한 뭐 의견들로 인해서 어느 한쪽은 윈터 이즈 커밍이다 어느 한쪽은 생각보다 우리가 너무 두려움에 좀 차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시장은 좀 방향성을 좀 못 잡았었는데 이번 마이크론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시 한번 HBM에 대한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안 좋게 보고 있었던 뭔가 좀 생각보다 우리가 수요에 대한 부분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라고 좀 우려를 했었던 부분들인데 너무 과도하게 반응했던 측면 같은 경우는 좀 회복시킬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내일 뭐 중립 이상의 기대를 한번 해보고 있는 상황들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네. 계기가 될 수 있다. 본부장님 마이크론 실적에 대한 전망해 주시죠. 네,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풍향계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메모리 칩 산업 자체가 이제 마이크론 3위, 2위가 SK하이닉스, 1위가 삼성전자인데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정말 약간 되게 솔직한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부어서 대량 설비를 만들어서 원가를 얼마나 낮춘 다음에 그거를 생산 경쟁해가지고 누가 많이 찍어내느냐 차이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실적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마이크론은 실적을 알면 자연스럽게 그보다 좀 더 설비 투자가 더 많이 돼 있고 캐파가 큰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더 실적이 좋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풍향계인 건데 여기서 이제 변수들이 최근에 생겼던 건 이제 HBM 반도체를 하는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도 HBM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됐을 때 실적이 어떻게 보여지냐 이 차이인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삼성전자 얘기가 이제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제 여러분들 관심이 많으실 텐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모건 스탠리가 결정적인 리포트를 냈을 때 대부분은 단기적으로 맞았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다 틀렸다는 거 결국. 네. 그 부분을 좀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어차피 우리도 다음 달 되면 다 실적 발표입니다. 실적 발표인데 삼성전자 미리 이렇게 조정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기대가 많이 낮춘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마이크론이 실적이 조금이라도 괜찮게 나오거나 가이던스가 조금이라도 좋게 나오면 삼성전자 바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실적 보면서 다시 주가를 최소한 많이 빠지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버틸 가능성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시장이 결론적으로 뭐 11월, 12월 넘어가서 미 대선 전후에서 문제가 크게 생겨도 삼성전자 미리 빠졌기 때문에 덜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 크게 밀릴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니라고 이제 거의 보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은 마이크로 실적에 가중치 두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쭉 보시면 어느 정도 실적이 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관련주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약간 차라리 다른 섹터보다는 지금 반도체 빠져있는 게 좀 더 긍정적이다. 저는 약간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 소장님. 예, 좀 때를 기다리십시오. 때를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도체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간을 두고 분할 매수하는 게 좀 적절하게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이크론에 대해서 실적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코멘트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추정치가 제일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추정치가 굉장히 그 앞으로에 대해서 나오는 게 긍정적이다 한다면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없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경우에는, 국내 기업들의 경우에는 매수를 좀 어느 정도의 좀 비중을 실어서 들어가 봐도 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추정치든 코멘트든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반도체에 대해서 너무 기대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은 좀 기대치를 낮춰주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뭐 기대치나 이런 흐름들 그 전망이나 그런 걸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코멘트에 따라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그 모건 스테인리, 저는 그 내용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이 정도면은 만약에 그 피크아웃이 아니고 다시 재차 올라간다 하면은 그때는 좀 사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들이 피크아웃을 논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수치적인 부분들 가지고 추후에 판단을 해서 거기에서 만약에 거기에서 문제가 없다 하면은 그때는 리포트를 좀 정정을 해서 그 긍정적인 리포트로 좀 나왔으면 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 후에 분위기가 일부는 좀 좋아질 가능성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HBM과 관련해선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됐었고, 전통적인 레거시 반도체에 대해서도 콕 집어서 삼성과 SK를 콕 집어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크론 실적도 실적인데 주가의 패턴도 비슷하게 움직여 가잖아요. 이게 메모리 3사가. 그래서 지금 마이크론 실적 이후에 그러면 우리 삼성이나 SK하이닉스의 어떻게 될 거냐? 네. 예. 주가의 반등 포인트가 어떻게 될 거냐? 일단은 저희가 2주 전에 나왔었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직전 저점에서 이제 막 움직였었던 때였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이 반도체가 과연 반등이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제 그 시간대에 나왔던 우리 모든 대표님들이 어떤 얘기를 해드렸었냐면, 반도체 생각보다 나쁠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여지없이 한 2주 정도 지금 빠졌어요. 근데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가격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기 바닥은 형성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8만 원대에서부터 지금 6만 2천 원, 6만 3천 원대까지 삼성전자가 빠진 상황들이니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를 안 좋게 보고 있었던 시장의 수급 자체는 충분히 원하는 수익률은 다 달성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인버스를 투자를 해서, 숏을 투자를 해서 거두었던 수익률도 저는 현 시점에서는 적절하게 좀 나오지 않았을까? 그와 더불어서 이제 마이크론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어느 정도 거친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삼성전자에 투입되는 자금의 량이, 물론 이제 그동안에 매도를 했던 양 비해서는 뭐 현저히 좀 적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뭐 쇼크업 물량까지도 계산을 해보고 고민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구간에서는 좀 해볼 만한 가격대는 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일정 부분 마이크론에 대한 우려감들이 어느 정도 반영된 시점, 그리고 반도체가 단기적으로 뭐 전반적인 매크로 상황들을 다 반영한 시점 속에서 반등이 좀 이루어지게 되면, 오히려 다른 종목군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순환매 관점이잖아요, 시장 전체적으로. 네. 그러면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좀 다 올라온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 좀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주가에 단기간에 올라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오늘 오후장 들어서도 일부 2차원지 같은 경우는 좀 더 밀리는 모습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순환매로 돌 수 있는 종목군은 거의 다 올라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 종목들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이 또 없어요.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실적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3분기 실적에서 대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오 종목군들이 실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거의 없습니다. 2차원지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지금 전반적인 투심 자체는 좀 개선되는 이슈들이 좀 나오긴 했지만, 3분기 실적도 나오게 되면 이것도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가장 안 좋은 이야기로 인해서, 그리고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큰 폭의 하락 부분을 보여줬던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역발정적으로 시장에서에 대한 매매 관점으로 좀 저점에 좀 가까운 가격대가 현 시점에서는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는 가격대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 주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새벽입니다.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나오게 되죠. 자, 메모리 반도체 시황에 대한 판단을 1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도 가늠할 보충 자료가 될 수 있겠죠. 바라건대 반도체 겨울이라고 주장하는 모건 스탠리 보고서를 무참히 깨버릴 실적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주만은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